그래서 인플레가 높은 수준일 때는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지만 이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그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가 높아진 것만 먼저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연준이 긴축을 해서 어디까지 올릴지 터미널 레이트로 지금 주가를 할인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일루전이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에게 지침이 다르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리차드 워라는 교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재무학과 교수인데 인플레이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논문 저널에다가 인플레이션 에쿼티 뮤추얼 펀드 플로우라는 논문을 냈어요. 그 내용이 요겁니다. 지금 요거. 제가 이걸 왜 올려드렸느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가 커질 때 금리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평균 명목 이익은 인플레이율이 높은 환경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가 커질 때 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따라오는 경향인데 이때 이익이 인플레이율이 높은 환경에서는 더 빠르게 이익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놓치는 경우에는 실수해버릴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를 혼동해서 그러니까 혼동하는 그런 현상을 인플레이션 일루전, 아까 머니 일루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폐 착각 이런 것처럼 인플레이션 일루전이라는 게 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플레가 실질 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따져버려가지고 빠르게 이익이 높아지는 명목 이익이 높아지는 환경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높은 수준일 때는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지만 이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그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가 높아진 것만 먼저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연준이 긴축을 해서 어디까지 올릴지 터미널 레이트로 지금 주가를 할인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일루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뒤따라서 이익이 인플레이션 때는 더 많이 성장하는 거를 너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금리로 할인을 하면 지금 주가는 높다고 자꾸 평가하겠지만 실적은 아마 계속 따라 올라갈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일루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명목이 있고 할인율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로 서로 상쇄됨으로 주가가 오르게 된다. 무슨 얘기냐? 제가 설명드렸죠. 70년대, 80년대에 볼커 때도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서 초반전에 벌벌 떨면서 인플레이션을 장악하고 관리하려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는 주가가 빠졌지만 인플레이션에 적응되고 나서는 주가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안 올랐어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1차 쇼크와 2차 오일 쇼크.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1차 쇼크 때와 2차 쇼크 때 주식시장의 모습이 달라요. 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1차 오일 쇼크 기본적으로 4차 중동 전쟁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합니다. 하지만 2차 오일 쇼크 때는 올라요. 유가가 똑같이 폭등을 하는데 40불이 90불, 100불이 되는데 주가는 오릅니다. 왜 그래요? 인플레이션에 적응되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주 제로까지 내년도 2%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거를 들이대면서 2% 떨어질 때까지 뭐든지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그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뭔가는 생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일루전이라는 것처럼 60년대, 2000년대 초입에 실적이 사실은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로 따지면 EPS는 실질 지표거든요. 명목 지표고. 그런 차이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주가가 PER이 18배가 돼야 된다. S&P 500 기준으로 최소한 15배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익이나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시절에는 왜 이익이나 매출이 올라갑니까? 왜 올라갑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사는 것보다 내년에 사면은 값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뭔지 아세요? 지금 사지 않으면 내년도엔 더 싸게 살 수 있어. 이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안 사는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일본은 왜 소비가 죽었는지 아세요? 지금 사는 게 내년에 사는 것보다 좋을 게 없어. 가만히 있으면 값 떨어져. 이게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요, 절대로. 옐런이 하이프레셔 이코노미를 주장할 때 일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30년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본만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특징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하게 합니다. 소비를 하는데 어떻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서 주가를 할인하는 것만 주식 투자자는 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가져온 실적 증가를 향후하게 됩니다. 제가 3달 전쯤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값을 올린 기업이 다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값을 내린 적은 없어요. 고착화됩니다. 그럼 그 값으로 기업은 실적과 이익을 내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고 나머지 비용이 떨어지면 비용은 줄었어요? 값은 그대로예요?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지금 이게 당장 일어난다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윌드 워라는 교수도 그게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약세장이 지속되지 않는다거나 증시 고평가 상태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다. 사실 약세장으로 인해 많이 저렴해지긴 했지만 증시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논지는 뭐냐? 금리 상승이 증시가 하락해야 되는 앞으로 추가적인 계속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지금과 같은 부정적이고 공포의 대상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금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자로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인플레이션 약세장의 전환에서 오는 강세장 혜택을 입게 될 겁니다. 증거는 뭐예요? 70년대, 80년대 볼코 때까지 82년, 83년도부터 주가지수가 다우 기준으로 800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10년간 상승합니다. 바로 1, 2년 내에 그 4배를 오른 거는 빼고라도 반드시 효과는 나타나는 거죠. 그 수혜자가 여러분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갖고 있으면 되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주머니 중에 짧은 것과 긴 것은 구별하셔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현금화하라는 여러분의 자금 중에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전체 자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급하고 아주 강하게 상승할 때 주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 80년대를 지나고 나서 미국은 계속해서 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대강세장, 그 다음에 주택버블, 금융위기 위에도 계속적으로 S&P 500의 연평균 상승률은 되찾았어요. 그러나 낮을 때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데 이번엔 제가 뭐라고 그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죠? 미국의 낮은 성장성을 리쇼어링으로 미국을 제조업 기지로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아마도 극복해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는 상태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다음 설명회 같은 때 왜 저는 1, 2년 정도 지나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보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봤던 시장과 향후에 보는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저희 라이브에서는 지금도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투자 대상들을 하나하나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또 다음 세상의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항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적어가고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요런 장세들이 마무리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사야 될지. 제가 아까 미국이 통신에서 정부가 통신을 개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프로토콜을 중소기업에게도 막 다 퍼뜨려가지고 코드를 개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죠. 그러면 특화를 하는 통신용 반도체 회사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데는 아주 대박이 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왜 탈세계화로 가기 때문에 탈세계화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비용을 해결해야 되는데 비용을 해결하려면 IoT와 로봇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IoT와 로봇을 해결하는 테슬라가 로봇의 뇌를 해결하는 방법은 통신이에요. 그죠? 학습하는 컴퓨터, 도조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통신으로 자유롭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다음번에 부흥기를 생산성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죠. 중국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반도체 전체에게 철퇴를 내렸죠. 중국의 수출을 모두 다 규제하겠다. 이렇게 내렸죠. 그래서 반도체 빠졌죠. 하지만 그게 반도체 회사가 망하는 길일까요? 아니죠. 훨씬 더블
멀티플 효과가 나타나겠죠. 유럽에도 반도체 단지가 생길 거고 미국에도 반도체 단지가 생길 거고 그런 면에서는 반도체의 활성화는 당분간 더블링 그다음에 멀티플로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중국은 그러면 깨갱할까요? 네, 미국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우린 반도체 포기할게요. 이렇게 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중국의 반도체는 어떻게 투자할 건가? 미국이 막는다고 막을까요? 막힐까요? 아니죠. 엔비디아에게 의지했던 걸 독자적으로 해내야만 하겠죠. 그럴 때 어떤 반도체 회사가 좋아질지 반도체는 반드시 올라가야 하니까요. 그런 걸 투자하는 게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내 주머니에 한 군데다 다 집어넣었다가는 너무 일찍 사고 너무 일찍 팔고 괴롭기만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서 주머니와 꼬리표를 잘 정렬해서 날짜에 맞게 기간에 맞게 관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고객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서비스죠. 부족하고 한국에 이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저는 증권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액자산가와 이랬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없고 돈 관리는 중요하고 그렇다고 내 인생을 돈 관리에 자꾸 집어넣을 수는 없죠. 우리도 여행을 가야 하고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돈은 갈수록 중요해져요. 왜요? 계속 우리의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본소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본소득은 그 대신 뭘 그냥 탁 상식대로 성장 빨리 하는 중국에 딱 넣고 나면 10년 동안 너무 손해를 봐요. 어디 보십시오. 주도주는 강세장 기간 내내 상당히 많이 차이를 두고 아웃퍼폼합니다. 결국 버티고 장기 투자해도 주도주에다 해야 돼요. 구조를 바꿔놓는 이 세상의 구조를 끌어가는 생산성 개혁을 이 타이밍에 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이 시기에 생산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창조해내는 그런 기업들에 장기로 투자해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은 그런 산업은 어디인지 또 그런 기업을 사고 투자한다면 내가 계속 끙끙거리면서 매주 샀다 팔았다 혹은 매달 사느냐 파느냐 이러지 말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세상이 바뀌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 지금 탈세계화로 가고 있잖아요. 블록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리쇼어링으로 밸류체인이 글로벌이 아니라 니어쇼어링으로 가고 있죠. 이런 변화에 맞춰서 어떤 기업은 흥하고 어떤 기업은 작아져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기관 투자자들처럼 팔아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성장과 함께 어느 정도 누리려면 조금 일찍 들어가야겠죠. 꾸준히 갖고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